지금은 발주처 또는 국가에서 3D로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의 발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지금 BIM 설계에 대한 지침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설계사무소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알고 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프로세스를 고치는 게 쉬우냐? 일단은 워크 프로세스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설문에 답변만 하시면 워크 프로세스 중에 어디가 비효율적이고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단순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실제 업무가 개선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동영상, GIF도 많이 넣어놨고요. 사용자의 답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각자에 맞는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고요.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운영에 있어 도입이 필요한 분야.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직원이 이직을 하는가, 또는 교육이 문제인가, 또는 수주 전략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영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설계 툴에 대한 트렌드 인식입니다. 설계 툴은 CAD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도 많습니다. 컴퍼런스도 있고요. 그거를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세 번째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인데요. 내가 실무를 할 때 디자인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또는 도면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표현하는 프레젠테이션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만족도도 느끼실 수 있고요. 어느 부분이 새로운 프로세스로 도입되면 좋은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함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업무 효율성 진단을 신청하시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진단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프로세스 헬스 체커 안에 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MEP, 건설 분야의 업무 효율성까지 확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이센트릭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저 아이센트릭 박준석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오토데스크. 네,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웨비나 제목은 노 스캔, 노 드론, 빔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라고 했고요. 네. 저 발표에는 제가 아이센트릭 CTO인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 쪽이라기보다는 MN이라고 그러죠. 영화, 드라마, CG 쪽에 작업을 하고 나서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잠깐 머물고 있다가 지금은 아이센트릭의 CTO입니다. 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AC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최용성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4가지 중에 저희가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세션 하나 빼고 이제 3D 스캐닝에 관련돼서의 설명을 박준석 이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지금 해외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버추얼 스페이스를 포인트 데이터로 구축을 하는 사례 몇 가지를 보여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캔 없이 그냥 스캔 데이터를 만들어서 빔 프로젝트에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래서 요 총 3가지 아이템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센트릭은 저희 3월 달에 3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오토데스크 사업부를 합쳐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플래티넘 파트너라고 그러죠. 오토데스크에서 파트너 중에는 제일 높은 등급에 있고 저희 고객사가 한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 또 D&M, 건축, 제조, 미디어 쪽 다 담당이 있고 엔지니어들도 20명 이상 그리고 다음에 이제 IoT나 AR을 이용한 XR 여러 분야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건축, 미디어 모든 솔루션을 다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열심히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회사가 설립돼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사님께서는 그 미디어 쪽에서 스캔 관련돼서나 아니면 그쪽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게 건축 쪽에서 지금 3D 스캐닝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드론이나 이런 거 말고 미디어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했는지 그 사례나 다른 산업군에서 썼던 그러니까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스캐닝이 이게 최신 기술이라기보다는 계속 발전돼 왔던 기술이고요. 보시면 사람을 스캔해서
이 미디어 쪽은 실사하고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캔 기술이 계속 발전했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찍으면서 되게 퍼포먼스 캡처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이 움직임과 표정과 이거를 같이 놓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 뭐 동작을 캡처하고 얼굴 모션, 얼굴 표정까지 스캔을 해서 저기 해가지고 스캔한 데이터를 저렇게 넣은 거죠. 이러면서 정말 획기적으로 2006년도부터 저희 M&E 쪽으로도 되게 발전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어벤져스 보면 디지털 더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스캔 데이터에 조금 더 진화된 밑에 보면 저기 이제 카메라 케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케이지에서 스캔 텍스처라든지 그런 걸 다 엎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더블 두 명의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디지털 액터라는 새로운 이제 시대가 도래했고요. 모든 근육이랑 표정이랑 뭐 그런 걸 다 더블링 해가지고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디지털로 환경을 이제 창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그 에벤져스 뉴욕 전투 씬인데요. 이 씬을 하기 위해서 저런 원래 트레디셔널하게 저 그린을 다 이제 깔고 뭐 블루 스크린을 깔고 촬영본을 합성을 하는데요. 건물 씬이 정말 많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디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뉴욕을 HDR이라고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 10,000개 이상을 캡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메라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32비트짜리 이미지를 만드는 게 HDR이거든요. 그 이미지를 다 여기 3D로 만든 거에 다시 창조를 해서 뉴욕 전체를 다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씬 자체가 새롭게 다 창조했던 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어벤져스에 나온 씬 뒤에 배경 자체가 뉴욕시를 실제로 카메라로 스캔을 뜬 거를 깔고서는 연기를 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 카메라는 그 제가 말씀드린 HDR은 텍스처고요. 32비트짜리 텍스처. 우리가 보통 말하는 JPEG 이런 거는 8비트짜리 압축 이미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모니터는 8비트까지밖에 표시를 못 해요. 근데 이거는 눈은 제가 봤을 때 M&E 네, 용어이기 M&E 때문에 용어예요. 저희가 M&E 용어. 듣기에는 8비트, 16비트 저희는 아, 그래요? 모니터 27인치 듀얼 아. JPEG이 8비트 256컬러잖아요. 그 포토샵도 보면 256컬러, 단계가 256컬러인데 태양이랑 그런 걸 보면 32비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수는 256단계보다 훨씬 많아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어벤져스 뒤에 보이는 저 뉴욕시티가 실제 뉴욕시티를 스캔한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스캔이 아니고 네, 사진을 사진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지 이 네. 모든 3D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3D 스캔, 그러니까 건물 스캔이 아니고 매핑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머지는 했겠죠. 그래서 이 3D 스캔은 정말 폭넓게 사용됩니다. 헤드랑 바디 스캔하는 거는 게임 쪽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금방 말한 환경 3D 전체를 배경을 만들고 하는 거. 방금 3D 오브젝트. 요새는 제조 쪽은 제품이 나오기 전에 디지털 마크업이라고. 디지털 마크업을 만들 때 3D 오브젝트로 3D로 하면 이전에 신발 쪽도 그래요. 이 하나의 제조 들어가기 전에 마크업을 하는데 2달, 3달 걸렸던 거를 3D로 2주, 1주로 줄이면서 그 제품 프로세스를 막 다르게 하면서 사용할 때 이제 스캔을 한 걸 다시 재사용할 수도 있고 3D 쪽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제품에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오토모티브 쪽에는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마크업 만드는데 되게 많이 돈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건축에서 드론이나 3D 스캐닝이 화두가 돼가고 있지만 이미 제조랑 M&E 쪽에서는 10년 전부터 다 그쵸.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10년 넘었죠. 2006년, 2004년 훨씬 전부터. 근데 이거 제조 쪽에 쓰는 3D 스캔 장비인데요. 레이저 장비고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핸드헬드도 있고 네. 크게 이제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자세한 거 제조 쪽은 밀리미터까지 측정을 네. 하니까요. 그런 고가의 장비였고 뭐 레이저 스캔도 폭넓은 데를 하기 때문에 되게 고가 뭐 저런 거 세팅만 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가던 네. 그런 장비였죠. 근데 그거를 건축에서 쓰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 그쵸. 그리고 그걸 하는 다른 팀을 불러야 되고 뭐 여러 네.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드론을 띄워가지고 뭐 스캔을 하더라도 세팅하면 몇 억이 든다고 그러죠. 그걸 건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3D 스캐닝을 얘기를 하면은 포토로 하는 방법이 있고 라이다나 아니면 레이저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사님께서 네. 간략하게 금방- M&E 용어가 아니라
건축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잖아요. 3D 스캐닝이 포토랑 라이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제 건축 쪽에 쓰려면 어떻게 사진을 사용하거나 라이다를 쓴 거를 요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진은 이제 오래됐으면 3D 사진을 이용한 게 뭔가 하면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보면 시차란 게 있잖아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보이면 오른쪽에는 저 뒤에 건물이 조금 보이고 왼쪽은 가려 있잖아요. 이게 사람 눈이 멀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요 패럴렉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쭉 해가지고 이게 요 포인트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쉽게 말하는 게 아닌 게 사진을 찍었을 때 가까운 데는 화면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덜 움직이고 네. 먼 곳은 조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3D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지금 여기도 모델 위에 보이는 점들이 카메라 위치예요. 이 카메라 위치를 자동으로 스캔을 해서 3D 모델을 형상할 수 있는 게 포토그래머터리라고 포토스캔이라고 합니다. 포토그래머터리가 뭐 솔직히 빛을 그리는 걸 뭐 측정해가지고 3D 공간을 합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움직이는 물체라기보다는 이 아까 케이지 보셨잖아요. 그렇게 듯이 한꺼번에 빵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집 같은 거는 가만히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DSLR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드론 방식인 거죠? 예, 드론 방식. 소위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거를 3D 스캔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라이다랑 네. 레이저.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게 레이저도 반사해가지고 오는 거를 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센싱을 강화 펄스로 테슬라처럼. 네, 테슬라는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 라이다 방식을 쓰지 않고 테슬라 이외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 라이다 방식으로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라이다 기술을 선호하지 않고 카메라를 테슬라는 한 8개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테슬라는 자동 주행을 하고 나머지는 라이다 방식으로 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오는 걸로 거리 측정을 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고, 네. 포토그라메트리는 포토를 찍은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계산을 해서 네. 3D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 보시면 라이다는 한 방에 빵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로 다 하지만 이 펄스 자체가 직선으로 나타나고 곡선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차 뒤로나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검은게 나오는 게 스캔이 안 된 거예요.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라이다라고 하죠. 근데 저희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성에는 라이다가 들어간 거를 뺐어요. 네. 삼성은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전에 라이다 스캐닝을 뺐고 네. 아이패드나 애플은 지금 라이다가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죠. 네. 그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 게 완전 프로페셔널 라이더라기보다는 5m 정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AI까지 다 엎어가지고 카메라 뎁스를 얻는 거예요. 뎁스란 게 카메라에서 폭은 아니고 거리예요. 카메라와 이 물체 간의 거리, 그거를 거리를 측정해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고요. 네. 보시면 오른쪽도 뎁스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깊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쭉 생깁니다. 그 실시간으로 캡처가 가능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사무실에서 찍은 건데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 포인트가 빡 생깁니다. 이게 라이다를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 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 공간 캡처가 가능해요. 포토, 라이다, 그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라이다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스캐닝을 하는 걸 그렇죠. 보여주신 스마트폰에 거죠. 들어갔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거나 폰이나 패드 같은 거는 진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건축에서 사용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례로 보여드릴 것 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것처럼 실내에 5m 정도의 되는 거리에 이미지들을 사진을 찍고 라이다로 측정을 하고 네. 이렇게 3D로 만드는 사례인데 저희가 뒤쪽에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스캐닝 기법은 포토와 라이다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그렇죠. 레이저도 있습니다. 레이저 스캔 장비도 있는데 라이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스페이스를 어떻게 포인트 스캔 데이터로 네.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 기존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익스테리어를 기존 찍기 방식이죠. 위해서 드론을 찍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드론뿐만 아니라 레이저 스캐닝을 해서 저런 버추얼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냥 웹상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뭐 아니면 고건물들을 뭐 보존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근데 느낌이죠. 보건물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컬 플레이스 같은 경우
건축물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드론을 많이 날리고요. 그 지금 보는 것도 외부는 드론 이제 날려가지고 3,500장 정도, 그리고 외부의 그라운드로 가면서 DSLR로 400장. 그래서 거의 외부는 4,000장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 인테리어도 300장. 드론을 날려서 옥상 뭐 윗부분 천장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촬영했고,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한 6,300장, 그리고 안에서 레이저 스캔을 다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거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보시면 아까 7,000장, 내부 7,000장, 외부 7,000장 해가지고 스캔하면 이 정도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건축을 설계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저런 스캔 데이터를 쓰실 때 그러니까 저렇게 고퀄의 장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 방식은 3D 스캐닝 또는 드론 데이터로 건물을 측정해서 이제 웹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상으로 버추얼 스페이스로 만드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쉽게 가는 방법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스캐닝이란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쉬운 걸 빠져먹네요. 이지 스캐닝. 그 넣지 그러셨어요? 그렇네요. 보면 이제 저희가 케이스 스타디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드론을 날리고 드론을 날릴 뭐 돈, 시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구글 어스에서 보면 2D인데 이거를 3D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3D 버튼 누르면 3D 이게 돼 있고요. 여기 뉴저지 옛날에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오, 뉴요커. 네, 여기서 한 7년 정도 거주했고요. 쥐가 이만한 게 막 올라왔다고. 지가 이만한 게 막 바닥이 뚫려 있어가지고 문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문 앞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지금 이 구글 어스를 박준석 이사님이 컴퓨터 웹상에서 캡처를 하신 거예요. 비디오 캡처를 하시고. 네, 비디오 캡처를 이거 움직이는 거를 화면 캡처를 이제 비디오로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런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JPEG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토그래머트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상이 이 3D로 캡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진이 캡처가 되니까 하나하나 JPEG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디어는 드론도 3D를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웹상에서 구글 어스를 돌아다니는 게 드론이랑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어서 이미지로 추출을 하면 3D 데이터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냥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만들어 놓은 3D 데이터를 저희는 사진을 찍어서 아예 데이터화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위에 하얀 포인트들이 카메라가 있는 위치였고요. 카메라라기보다는 우리가 구글에서 웹에서 이제 뷰잉을 한 위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저렇게 생성이 됩니다. 건물. 그래서 처음에는 리캡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리얼리티 캡처라는 곳에서 먼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 리얼리티 캡처에서 XYZ로 네. 익스포트를 해서 그거를 리캡 프로에 넣어서 조금 더 대지를 정량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캡에서 저런 포인트를 정리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래그 셀렉션을 해가지고 지우면 옆에 있는 포인트는 저희가 쓸 포인트들이 아닌 그걸 다 제외하면 이 파일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그 리캡으로 다시 저장을 해주신 거를 받아서 오토데스크 레빗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넣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는 훨씬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와도 가볍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맞았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들어간 거 보고 스케일 좀 그냥 뭐 사이트 같은 경우 아니면 주변 현황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하고 뷰잉을 했던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저 포인트 클라우드의 사이즈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사님? 네, 리캡에서 가지고 올 때 리캡 세팅 자체에서 포인트를 이제 크기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케이스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어스에 뭐 3D가 있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누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아, 그래요. 구글 어스도 보면 3D 데이터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뉴욕, 뭐 파리 이렇게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서울은 없더라고요. S맵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서울은 S맵이라는 걸 있다고 우리 최 차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S맵도 저희가 똑같은 그 오른쪽에 이제 스크린 캡처하는 영상을 제가 해놨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스크린 캡처를 했어요. 그 윈도우에서 디폴트 기능으로 스크린 녹화 기능이 있어요. 네. 그 녹화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드래그 하면서 녹화 켜놓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한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S맵을 쓴 이유가 그 구글어스의 3D 데이터가 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종전하지 않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 오픈되지 않고 오픈스트립트라는 그 3D 맵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S맵은 서울시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캡처해 보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프로그램 제가 딴 거 썼지만 지금 오픈샷이라는 비디오 에디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여타 다른 프로그램 없이 이 무료 툴로도 아까 그렇게 사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이게 뭐 10초를 캡처해 가지고 사진 이미지를 낸다 하면 거의 초당 한 30장이니까 10초면 3,000장이거든요. 네. 300장인가? 3,000. 300장인 것 같은데. 300. 300장이고 3,000장이구나. 네. 아닌데. 하여튼 이 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점핑이 살짝 돼요. 그 속도를 16배로 늘어가지고 이미지 시퀀스 한 200장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제가 뭐 15초 정도 캡처한 건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15초가 아니구나. 한 3분 정도 캡처한 건데 15초짜리 10초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미지를 뽑았죠.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다시 나와요. JPEG, PNG나.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은 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다음에 계산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이 굳이 가까운 데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프한 그거를 한 장씩 캡처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미지를 추출하는 자동으로 되는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찾았는데 그냥 한 장 한 장씩 추출하는 거는 무료 프로그램에서도 되는데 한 번에 추출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샷이라는 저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한 번에 다 출력이 되니까 요거를 한번 써보시는 게 네, 그 무료 툴은 보면 MOV나 영상으로는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장 이미지 시퀀스는 요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거를 똑같이 리캡으로 돌렸습니다. 네. 저는 종합운동장 보고 실은 조금 놀랬던 게 너무 잘 들어와서 생각보다 네. 구글보다 더 좀 더 정확하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S맵 자체 3D 데이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돌려가지고 3D 데이터를 뽑으니까 훨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받아서 그 포밋으로 일단 보내봤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설계를 할 때 메싱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포밋을 쓰면은 이제 볼륨 검토가 되니까 좋지 않을까 해서 OBJ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스케일이 안 맞아요. 포밋에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스케일을 10,000배씩 튀겨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 근데 단순히 뷰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들을 올려서 보기에는 포밋이 그렇게 느리지 않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포밋으로 해서 만일 레빗으로 보내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포밋을 레빗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포밋이 업데이트가 돼서 레빗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보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3D 쉐입은 들어오는데 그 안에 붙여진 매핑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실은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다시 포밋으로 보내면 이 매핑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더니 매핑 자체가 유실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D 데이터를 포밋으로 넣게 되면은 3D 쉐입이랑 이미지 매핑은 살아있지만 다른 툴로 전환할 때마다 계속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쉐입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뭐 앞단에는 쓸 수 있겠지만 뒷단으로 갈수록 쓰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리캡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레빗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레빗으로 바로 가져온 거고요. 저 데이터 자체는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비저빌리티에서 온오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매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 검토를 할 때 테스트로 건물을 올려서 그 전체적인 뷰잉을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단계 때 내가 만든 건물이 어떤 느낌인지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서울시 주변을 녹화를 하셔서 리캡에 넘기셔서 주변 매스를 만들고 제 건물을 올리면 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리캡에서 레빗으로 넘기면 스케일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스케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밋을 이용을 하실 때는 3D 쉐입과 이미지 매핑에 관련돼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레빗으로 갖고 오실 때는 포밋 통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포인트 클라우드
그 리캡에서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갖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포미스로 들어갈 때는 OBJ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메시화 시켜가지고 3D화 시켜서 이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모음이 메시로 되면서 모델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가 모자란 곳은 저렇게 떡지고 뭐 메인만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OBJ라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보다는 메시화된 그 모델링이 나오는 거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베이스로 모델링을 또 할 수 있는 네. 그런 두 가지 다 비주얼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레빗을 다루실 줄 안다라고 하면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레빗으로 갖고 오시는 게 더 다루기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을 해보니까. 마지막 대망의 인테리어 관련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또 했죠. 네. 보시면 저희가 아이폰에 있는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다 돼요. 사이트스케이프라는 앱을 썼고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시켜 준다. 저렇게 이건 제 책상인데요. 긁으면 포인트가 저렇게 쭉 생기고 오른쪽에 영상을 녹화하듯이 녹화 버튼을 누르는데요. 그 밑에 바가 있어. 바가 이제 파란 바가 쭉 올라가는데 이게 바가 다 차면 스캔할 수 있는 캐파가 다 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더 이상 포인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다 하면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에 세이브를 시키고요. 요거를 익스포트를 하면 파일이 두 가지가 나와요. PLI랑 E57. 그러니까 E57을 보내가지고 레빗으로 보내나 리캡으로 보내서 레빗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스케이프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다른 뭐 3D 스캔 툴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까 얘기하시듯이 메시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뽑는 것도 있지만 메시화 시킨 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사이트스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 집을 그쵸. 이 네, 미디움으로 했어요. 이 하이로 하면 덴시티가 잘 나오고 아까처럼 자세하게 나오지만 아파트 전체를 저희가 30평대 아파트거든요. 전체를 하려면 미디움으로 사이즈 제일 작게 해가지고 제가 방마다 다 스캔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거실, 화장실 다 전체를 다 스캔할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이트스케이프라는 그 아이패드 프로 라이다가 달려있는 제품으로 이제 앱으로 스캔을 뜨고 리캡으로 보내서 레빗으로 보낼 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 파일 포맷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쵸. 첫 번째 웨비나 할 때도 이런 질문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 스캔 데이터를 E57이라는 파일 포맷은 리캡 프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 포맷이죠.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캡 프로를 받아들여서 리캡에서 뭐 레빗 RCP 파일이 뭐예요? RCS? 네, RCP, RCS 다 같습니다. 네, 리캡 프로 그거를 이제 레빗으로 보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사이트스케이프에서 노트로 나온 문구. 노트 아니고 유저 가이드에서 그대로 들고 옵니다. 사이트스케이프 파일을 레빗에 올리려면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돼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환성이 나쁘지 않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을 스캔하신 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갖고 왔는데 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일단 향이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도 맞고 아무래도 이 라이다로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패드나 이런 곳에서 스케일을 잡아줬는지 그 창이 남서쪽으로 나셨죠. 딱 정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서 네, 여기 좀 네, 맞아요, 남서로 돼 맞아요. 있어요. 이게 그냥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케일이랑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는 이제 월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월로 모델링을 하고 중간에 있는 공간벽도 모델링을 하면은 전체적인 치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카메라나 아니면 단면 투시도 같은 데에서 기존 벽과 그 다음에 3D 스캔 데이터를 합쳐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물 천장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캔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게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괜찮았던 게 사물이 있고 가구가 있고 다 있는데도 벽이랑 뭐 외벽이랑 그런 사이즈를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공정을 할 때 우리가 사이즈를 뭐 스캔을 한번 하고 요 공정이 어떻게 지나갔고 이게 또 다음 거는 어떻게 가는지 그런 스텝도 3D 스캔을 이거 되게 쉽습니다. 한 7분? 5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다 한번 돌리는데. 그런 데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는 첫 번째 이제 집을 스캔 데이터를 한 걸 가지고 레빗으로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하고 뭐 창이나 문 같은 걸 달고 그걸 이제 합쳐서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앱으로 녹화만 뜨고 나면 뭐 레빗에 와서 그걸 다시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혹시나 뭐 여러 플랫폼 중에서 집 관련돼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네, 집 들었습니다. 모델링이 뿐만 아니고 간단한 공간 스캔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진짜 카메라만 켜고 녹화 버튼 동영상 촬영하듯이 그냥 그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워크플로우는 막 드론을 하고 스캐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죠. 근데 설계 단계 초반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웹 뷰잉 또는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스캐닝을 뜨고 다시 리캡이나 아니면 레빗으로 보내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설계할 때 이용을 하면은 좀 심플한 워크플로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는 안 되고요. 네. 이게 라이다가 들어있는 제품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3세대부터 지금 4세대인가? 하여튼 뭐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닌데 요 전 세대부터 가능하고요. 아이폰도 12 12 버전부터 프로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11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처음에는 구글어스에 있는 데이터를 뷰잉해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S맵에 있는 걸 뷰잉해서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있는 라이다 기능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스캔한 걸 봤는데 특별히 뭐 드론 장비가 없어도 또는 스캐너 장비가 없어도 저희는 데이터를 구축을 했던 것 같아요. 버추얼 스페이스 관련돼서. 네, 정말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 뭐 드론을 다시 날리면 내가 잘못 캡처했으면 또 날려야 되는 사태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데스크탑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쉽게 캡처하고 아파트도 내가 하는 부분, 뭐 아파트 정도 크기가 되는 거나 안 그러면 사무실이나 인테리어 바꿀 때 인테리어 바꾸고 해서 뭐 CAD나 여러 가지 쓰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간을 쉽게 뽑을 수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워크플로우지만 그 레빗이나 이런 빅데이터로 플랫폼으로 가져오기에는 좀 좋은 워크플로우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센트릭 박준석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